다 녹음을. 음. 네, 그러면 네, 잘 보이세요? 네, 네, 그러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 중세하고 근대 유럽 지리를, 그러니까 슬라이드는 전부 다 맵입니다. 맵 보면서 그냥 간단하게 한 10분에 걸쳐서 후다닥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게 지금 이제 현재의 그 유럽의 국가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럽의 이제 그 메이저 국가들이라고 하면 여기 이제 스페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위에 프랑스가 있고, 그다음에 독일이 있죠. 그다음에 영국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사이에 스위스가 있고요. 오스트리아가 있고, 그다음에 체코가 있고, 헝가리가 있고. 보통 이제 스페인, 프랑스, 독일, 영국 정도가 이제 메이저 국가들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탈리아까지가 이제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 오스트리아가 메이저로 등장을 했던 시기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체코, 헝가리가 이제 한 묶음으로 해서 또 메이저 역사에 이제 메이저가 됐던 시기가 있었고요. 이제 동유럽에 속하는 국가들은 약간 이제 변방이고, 그다음에 요 북유럽에 속하는 국가들은 늘상 이제 뭐 거의 변방의 국가들이었다시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핀란드나 스웨덴은 18세기가 되기까지 거의 그 유럽 역사에 이제 않기도 하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더더군다나 이제, 어, 그, 빼, 아,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죠? 빼테르 대제. 빼테르? 빼테르 대제가 맞나요? 이번 장에 또 나오는데. 빼테르 대제? 아, 이름이 뭔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등장하기 전까지 어쨌든 유럽 역사에 이제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러니까 대충이라도 이제 있게 이제 놔두시면 이제 그 유럽 역사를 이해를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튀르키예인데 튀르키예가 이제 그 오스만 투르크 땅이니까요. 요게 이제 그 이슬람 제국이 이제 있었던 땅입니다. 어, 이게 이제 그 로마 제국 당시의 이제 땅인데요. 어,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제 표시가 아시아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 보통 이제 역사책에서 얘기할 때 여기를 이제 소아시아라고, 지금의 아시아와 구분을 해서 이제 소아시아라고 구분을 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기가 지금의 이제 그 튀르키예가 있는 자리죠. 그래서 로마의 땅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의 이제 지금의 동유럽을 제외한 유럽을 거의 다 망라하는 지역, 그리고 북아프리카를 어, 망라하는 지역이 이제 로마의 땅이었고요. 이게 이제 서로마와 동로마로 갈라지는 이제 그 시기가 있습니다. 이 시기를 지나면서, 잠시만요. 네. 이 시기를 지나면서 이게 이제 4세기 정도입니다. 서기 395년에 이제 데오도시우스 1세가 죽으면서 이제 서로마와 동로마로 갈라지게 되고, 서로마는 갈라지자마자 그 이 아들 둘한테 이제 나눠주게 되는데, 서로마는 바로 이제 거의 봉건 시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그
작은 땅덩어리로 이제 갈라지게 되고, 동로마는 거의 제국 형태로 이제 그, 어, 망할 때까지, 그러니까 15세기까지 이제 존속을 하게 되죠. 이게 이제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639년 당시에 이제 지도인데요. 여기는 어, 그러니까 고트족이 와서 이제 지금의 이제 이베리아 반도 스페인 땅인데 포르투갈과 스페인인 땅인데 여기는 이제 고트족이 와서 이제 점령을 했고요. 여기가 이제 프랑크 왕국이 시작이 되는 땅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비잔틴 왕국이라고 이제 여기 지금 색깔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비잔틴 왕국, 그러니까 동로마 제국은 여기에 이제 비잔틴 제국으로 이렇게 이제 딱 계속 남아 있고요. 서로마 제국은 여러 봉건 영주들로 나눠져 있다가 어, 이제 6세기, 7세기를 거치면서 프랑크 왕국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땅덩어리를 계속 어, 늘려가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481년에 만들어지게 되면서 메로빙고 왕조라고 하는 그 왕조가 만들어집니다. 어,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사모스 엠파이어라고 하는 요게 생기는데 요게 이제 나중에 그 슬라브인들 그 어, 러시아는 물론이고 여기 이제 그 동유럽에 이제 많은 그 슬라브 민족들이 세운 국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의 이제 최초의 어떤 국가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슬라브인들의 최초의 정치 연합체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처음 이 시기쯤에 이제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이 시기에 있어서는 이제 그 특이할 점이 그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면 특이할 점이 또 요건데 브리탄이라고 하는 땅덩어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리탄이라고 하는 게 이름에서도 나타나다시피 이게 이렇게 영국의 땅입니다. 그래서 요 땅이 이제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 것도 이게 이제 또 흥미로운 관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프랑크 왕국이고 그 서로마의 땅이 그 프랑크 왕국으로 이제 그 10세기, 11세기 정도까지 이제 계속 가게 되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그, 여러 국가로 쪼개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슬람 쪽에서의 기록을 보면 여전히 이제 그 십자군들을 그 프랑크족이라고 이제 기록을 하는 게 이게 이제 이때 나타난 프랑크 왕국 때문에 이제 그렇게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프랑크 왕국이 이만큼 이제 814년에 가면 이렇게 이제 늘어난 걸 볼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이베리아 반도가 큰 변화를 보여주게 되는데 에미레이트 오브 코르도바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제 그 안달루시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저희가 뭐 여러 책에서 봤었는데 그 이슬람 쪽에서 이제 그 4대에 걸친 그 칼루파 시기가 지나면서 그 이제 일종의 이제 왕조 시대로 가면서 그 뭐 죽고 죽이는 시대가 지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아파가 갈라지고 뭐 이런 시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기 때 도망 나오면서 왕조가 세 개로 갈리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는 이집트에 하나의 왕조가 생기고 그 어, 이제 지금 원래대로의 그러니까 이슬람 세계의 왕조 그대로 하나 있고 이집트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안달루시아의 왕조가 하나 생기게 되는데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이제 이베리아 반도의 어, 왕, 큰 그 이슬람 왕조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유럽의 큰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 이제 큰 변화이고요. 에, 여기 이제 이 영국의 이 브리타니라고 하는 이 지역이 여전히 이제 땅을 넓혀가고 있는 것도 이제 또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중세라고 볼 수, 하는 이제 이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이탈리아는 여러 왕국으로 이제 나눠져 있고, 그, 왕국이라고라기보다는 여러 도시로 나눠져 있는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비잔틴 쪽, 그러니까 동로마 제국 쪽을 조금 더 이제 집중해서 본 건데요. 어,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이쪽에는 이제 사산 엠파이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가 이제 이슬람 세계이고 이슬람 세계를 이제 맡고 있는 게 이제 이 비잔틴 제국입니다. 어, 이제 10세기 정도가 되면 프랑크 왕국이 이제 세 개로 쪼개지게 되는데요. 어, 이제 서프랑크, 중프랑크, 서프랑크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후려쳐서 얘기를 하면 서프랑크는 프랑스가 되고요. 그러니까 이 프랑스라는 국, 국호 자체가 프랑크에서 온 말입니다. 프랑스로 바뀌게 되는 거고요. 중프랑크가 지금의 이제 이탈리아가 되고, 동프랑크가 네, 지금의 이제 어, 신성 로마 제국을 거쳐서 이제 독일 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루트비 1세가 죽은 다음에 이제 서프랑크와 중프랑크, 동프랑크로 나눠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영국을 보시면 킹덤 오브 잉글랜드 그래서 이제 영국 잉글랜드가 이제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여기 브리, 어, 더, 더치 오브 브리타니라고 해서 이 영국 땅이 프랑스 옆에 아주 크게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킹덤 오브 부르고니라고 되어 있죠. 그다음에 여기는 어, 어, 듀크 이게 발음을 듀크오라고 하는지 아니면 듀키오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프랑스어인데 듀키 오브 부르고니라고 하는 이제 뭐 이걸 북부르고뉴라고 하고 이걸 남부르고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프랑스 영이면서 프랑스에서 이제 그 일종의 이제 자치권을 가지고 있는 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프랑스 왕위 전쟁 때문에 그 왕위 계승을 두고 이제 왜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그 백년 전쟁을 하잖아요. 그 잔다르크가 나오는 왕위 전쟁을 할 때 이 부르고뉴가 영국하고 이제 손을 잡고 프랑스하고 이제 적대를 하는 그런 시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의 땅이면서 프랑스의 반기를 들기도 하는 이제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부르고뉴 땅이.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 보헤미아 땅도 이제 또 눈여겨 보실 만한 곳인데 이게 이제 그 아까 이제 맨 처음에 보셨던 현재의 땅을 보시면 여기가 이제 체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지금 보시면 이렇게 그 선으로 그어져 있는 요 지역이 이제 그 신성 로마 제국의 어, 땅인데 신성 로마 제국의 그 봉신국 그러니까 이제 지배를 받는 어, 땅입니다. 그래서 공국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체코에 가보시면은 그 굉장히 그 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화려하고, 그러니까 프라하에 가보시면, 그러니까 도시가 굉장히 화려하고, 그, 뭐, 이 파리나 아니면 그뭐 이런 굉장히 큰 도시 못지않게 그 궁정이나 이런 것들이 화려한 걸 보실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이 신성로마 제국의 그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킹덤 나바르를 보실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나바르,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그 영화 모임에서 왜 그 여왕 마고 봤잖아요. 그 보시면은 그, 왜 그, 어, 개신교들을 막 그 학살하는 게 왜 이제 그
나바르의 왕하고 그 프랑스의 공주하고 결혼시키는 장면에서부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 나바르의 왕이 바로 여기 이제 나바르 왕국이 여기 바로 여기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베리아 반도와 그다음에 프랑스 남쪽 여기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0세기경의 일이고요. 십자군 전쟁이 시작 어, 전쟁 무렵의 이제 모습은 이렇습니다. 프랑스는 이제 국경을 확정을 하고, 그러니까 요 무렵이 되면은 이제 지금 이 무렵은 이미 아마 또 이제 지금 영국 땅이 이제 이미 다 여기서 이제 없어진 것으로 그림을 그린 것으로 봐서는 3차 전쟁이 이제 끝났을 무렵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차 전쟁 때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어, 사자왕 리처드가 있을 때만 하더라도 노르망드 지역에 그 영국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이 지금 지도에 표시 안 된 걸로 봐서는 이미 이제 영국 땅을 실지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그 신성로마 제국 땅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비잔틴 제국이 이렇게 이제 지금 아직 남아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다음에 스페인은 아라곤과 카스티로 나눠져 있고 포르투갈은 이미 여기에 이렇게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슬람 제국은 그라나다로 이렇게 이제 조그맣게 줄어들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399년인데요. 프랑스가 지금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많은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지도보다는 조금 더 이른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완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의 지역이라고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가 지금 이 정도 시기하고 이제 비슷한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년 전쟁이 이제 거의 다 끝난 시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년 전쟁이 1333, 37년에 시작해서 1453년에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1453년에 끝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시기가 이제 끝나면서 잉글랜드가 이제 그 프랑스에 있던 그 땅을 이제 다 잃어버리게 되고요. 그러면서 프랑스가 국경을 이제 다 확정을 짓게 되고, 프랑스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절대 왕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죠. 그리고 아라곤과 카스티아 왕국이 이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카스티아의 이사벨 1세하고 아라곤의 페르난도 2세가 결혼을 하면서 두 왕국이 합쳐져서 이제 스페인 왕국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베리아 반도에 스페인 왕국이 만들어지면서 이베리아 반도가 나중에 이제 이 그라나다의 이제 그 이슬람 세력을 정복을 하면서 이베리아 반도를 이제 지배를 하게 되는 그 거대 스페인 왕국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비잔틴 왕국이 1453년에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53년을 보통 이제 역사가들이 유럽에서 근대가 시작됐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세와 근대로 나눌 때는 1453년을 중심으로 해서 어, 중세가 끝나고 근대가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조금 이제 그러면 시기 구분을 좀 더 자세히 할 때는 어쨌든 중세는 1453년에 끝나고 근세가 1453년에 시작하고 뭐 18세기에 근대가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근세와 중근대를 또 나눠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세가
끝나는 것은 1453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끝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백년 전쟁이 끝나고 이베리아 반도에서 스페인이 절대 왕정을 시작하고 프랑스가 절대 왕정을 시작하고 비잔틴 제국이 끝나는 시점이 이제 1453년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시기쯤에 이제 이탈리아인데요. 이탈리아가 이렇게 많은 도시국가 혹은 공화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이 시기에는 지금 이 책에서도 그렇고 죄송합니다. 벌써 지금 20분이 지났네요. 큰일 났다. 많은 도시국가들에서 이제 그 자본주의의 싹이 이미 다 튀어나오는 그런 시기가 됐고, 어, 지금 카를 5세 때 이거는 그 신성로마 제국이고요. 신성로마 제국 이 카를 5세 때가 이제 신성로마 제국이 이제 가장 강盛했던 시기이고 이 시기 때 뭐 유럽의 거의 한 반 정도의 영토를 카를 5세가 이제 지배를 했고 이때 이제 합스부르크 왕가가 어 이제 신성로마 제국을 지배권을 가지게 되는데 이제 카를 5세가 죽으면서 아들에게는 스페인 땅을, 그다음에 이제 동생에게는 신성로마 제국 땅을 넘기게 되면서 합스부르크가 이제 스페인 합스부르크하고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로 이제 나누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개신교하고 이제 종교개혁 당시에 이제 개신교하고 그다음에 구교하고 신교하고 이제 그거를 보여드리는 거네요. 제가 이거는 나중에 저기 아, 어, 소모임방에 올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찬찬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제가 너무 지나서 이거는 1648년에 그 베스트팔렌 조약이 맺어질 당시의 그 지도들이거든요. 이거 그래서 그 개신교와 이제 구교와 신교의 국가들 간에 이제 어떻게 그 관계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합스부르크가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인 합스부르크하고의 관계가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17세기에 그 식민지 지배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1740년 경에 이제 비로소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국민국가 이제 국경들이 확정이 되면서 지역 국민국가의 바운더리들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 지대쯤에 오면은 이제 그 오스만 투르크가 이제 완전히 이제 이 지역까지 이제 밀고 들어오기 때문에 헝가리가 이제 그 유럽을 지키는 그 국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그 어, 제국을 형성을 하게 되고 프러시아가 이제 그 드디어 이제 어, 제국으로 성장을 하는 이제 기틀을 마련하는 그 시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871년이 되면 독일 제국이 형성하는 그 시기가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요거를 내용을 미리 한번 연습을 하고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봤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와, 너무 좋네요. 예, 재밌게 수고 들었습니다. 많으셨습니다. 네, 네, 제가 많으셨습니다. 매번 제가 다시 방에 올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시작할까요? 공유되나요? 네, 화면이? 아.
네. 그러면 제가 네. 할게요. 크기는 괜찮으세요? 조금 키워주시면 좋을 것 아, 같아요. 조금 더 크게 할까요? 괜찮으세요? 예, 아, 네. 충분합니다. 네. 시작할게요. 물질 문명과 자본주의 일상생활의 구조, 페르낭 브로델. 저는 제3장 그 사치품과 일상용품, 식품과 음료에 대해서 하는데요. 사치의 본질적 의미는, 그러니까 사치는 변화하기 쉽고 종잡을 수 없으며 다양하고 모순적이기 때문에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치는 문명에 따라서 여러 면모를 띠었고, 그래서 다만 그 희귀한 것이나 허영 정도가 아니라 성공, 사회적 매력, 가난한 사람들이 언젠가 도달하려는, 잠깐만요, 이거 도달하려는 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것으로도 메울 수 없는 사회적 수준의 차이를 반영하며 이 수준의 차이는 매번 변동이 있을 때마다 새로 생겨납니다. 그 사치에 대해서 그 마르셀 모스는 사회가 도약하는 힘을 얻는 것은 생산에서가 아니다. 사치야말로 중요한 촉진 요인이다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프랑스의 철학자 그 가스통 바슬라르는 필요 이상의 것에 대한 정복은 필수적인 것에 대한 정복보다도 더 큰 정신적 자극을 준다. 인간은 욕망의 존재이지 필요의 존재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자크 루에프는 생산은 욕망의 딸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과연 사치가 초기 근대 자본주의의 원동력이었을까? 아니면 사치가 경제 성장의 요소가 되기보다는 경제가 누적된 자본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징표였을까라는 어떤 의문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저는 이 장에서 그 식탁, 그 식탁이라는 거에서 그 사치스러운 음식과 대중적 음식으로 나누면서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그 뒤늦게 나타난 사치라고 하면서 15세기나 16세기 이전에는 유럽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식탁의 사치는 없었다. 즉 세련된 식탁이라는 것은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그에 반해서 중국 요리는 5세기부터, 이슬람 요리는 11에서 12세기 경부터 등장한다고 합니다. 서유럽의 경우에는 15세기에 가서야 이제 이탈리아의 부유한 도시에서 나타나는데, 이거는 뭐 규범과 예의 범절을 갖춘 고급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557년 파리에 온 그 베네치아에서 온 그 지롤라모 리포마노는 그러니까 파리에 대해서 어떤 가격에도 거기에 맞는 음식을 제공하는 식당이 많이 있다. 세상에서 비싼 것은 무엇이든 다 있다라고 파리를 표현했고, 그 다음에 1746년 문홍이 쓴 부르조아의 요리는 파스칼이 쓴 시골 버들에게 붙이는 편지보다도 더 많이 인쇄되었다고 합니다. 1782년 한 파리는 약 반세기 전부터 사람들이 섬세하게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했고, 1827년 에는 지난 30년 동안 이루어진 요리의 발달은 그 이전 1세기 동안에 이루어진 것보다 더 컸다. 음식에도 의상처럼 유행이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16세기에 아메리카로부터 칠면조가 들어오면서 그 이전 식탁에서 가장 명예로운 자리를 차지했던 거위를 몰아내게 됩니다. 육식을 하는 유럽. 연애에서는 주로 질보다 양을 과시했는데 기껏해야 그 푸짐하게 먹는 것이 사치에 불과했습니다. 고기를 폭식하는 것이 특징이었는데 그 매 아니면 아시에트는 끓이든 굽든 모든 형태의 고기는 채소, 생선과 합하여 피라미드 모양으로 섞어서 큰 하나의 접시에 담아서 내놓는 것이고, 이때 이제 별도의 다양한 소스들도 함께 내놓았습니다. 1393년 파리의 주부라는 책에서는 연속해서 나오는 네 번의 그 그러니까 네 번의 코스 요리를 설명을 했고, 1580년 몽테누는 그 이제 여행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기록들을 남겼는데, 높은 지대의 독일 여간의 그 그러니까 요리 운반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한 번에 두 개의 고기 요리 접시를 나를 수 있고 어떤 날에는 7개의 접시까지 쉽게 운반할 수 있는 어떤 요리 운반대가 있었다라는 거를 묘사했고, 그 다음에 그 푸쭈컨과 구운 요리 매점에는
육류가 넘쳐났다. 그래서 소고기, 양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비둘기고기, 새끼 염소고기, 새끼 양고기 등등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냥을 해서는 오는 그 고기로는 외가리, 백로, 야생의 백조, 해오라기, 두루미, 자고새끼, 자고새, 메추라기, 산비둘기, 맷비둘기, 꿩, 티티새, 종달새, 홍학, 물닭, 아비, 멧돼지, 사슴, 노루, 산토끼, 토끼 등 굉장히 많은 종류의 고기들이 이제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1763년 신문인 그 가제트 드 프랑스에서 그 베를린 소식을 전하는데 그 베를린의 국왕이 이곳에는 짐승들이 귀하기 때문에 베를린 주민들이 소비할 수 있도록 일주일에 사슴 100마리와 멧돼지 20마리씩을 들어오도록 명령을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15세기 네덜란드에서는 고기를 일상적으로 먹을 정도여서 기근이 들어도 소비가 거의 줄지 않았고 16세기 전반에는 소비량이 계속 늘었을 정도로 기근이 들어도 소비가 거의 줄지 않았고 16세기 전반에는 소비량이 계속 늘고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책에 나오는 지도인데요. 여기 좀 크기가 커지면서 좀 한 번에 보기가 좀 애매한데 아까 그 얘기했던 그 스위스 지방이라든지 아니면 뭐 동유럽 쪽 이런 데에서 아마 많은 양의 가축들이 사육이 되고 있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규모로 도시로 이제 아니면 또 그 베네치아 같은 경우에는 뭐그 그 바다를 통해서, 그러니까 지중해를 통해서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로를 통해서도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1600년경 육로와 해로를 통해 중부 유럽과 서부 유럽에 도착작으로 가는 가축 교역의 규모가 한 40만 정도였고, 그 다음에 1707년 파리 시장에서 판매되는 가축은 거의 7만 마리 정도의 수준으로 이런, 그 가축 교역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550년부터 육류 소비가 감소하다 하는데요. 이때 그 기록들을 보면 1550년 하이니 밀러가 수바벤 지방에 그걸 묘사하면서 몇 년 전부터 얼마나 비참했는가, 얼마나 양식이 비싸졌는가라고 기록을 했고 1560년 그 노르망디 귀족의 그 기록에 따르면 나의 아버지 시절에는 사람들이 매일 고기를 먹었고 음식이 풍부했으며 물 마시듯 포도주를 마셨다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원인이 아마 저는 종교전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종교전쟁이 일어나면서, 그러니까 종교전쟁은 16세기에서 17세기에 걸쳐서 서유럽, 중부유럽, 북유럽으로 휩쓴 전쟁인데, 그러니까 30년 전쟁은 1618년부터 1648년까지 카톨릭 세력과 프로테스탄트 세력 간의 전쟁이었고, 아마 가장 잔혹했고 사망자가 많았던 전쟁이었습니다. 또 위그너 전쟁은 16세기 후반 프랑스에서 카톨릭 신자와 그러니까 개신교 신자 위그너 간의 내전이었는데 아까 말씀하셨더니 저희들이 얼마 전에 그 여왕 마고라는 영화를 봤을 때 거기서 이제 그 결혼식 하면서 굉장히 그 개신교와 그 카톨릭 간의 그 뭐라 그러죠? 그 충돌? 그러면서 이제 많은 그 결혼식장에 온 그 개신교 신자들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배경으로 해서 이제 그 전쟁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후스 전쟁은 15세기 초 보헤미아에서 종교 개혁가인 야누스의 가르침을 따르는 후스파의 카톨릭 세력 간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종교 전쟁 이전에는 프랑스 농촌에서는 사람들이 마치 귀족처럼 부유했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으며 집에는 세간살이가 잘 갖추어져 있었고 가금류와 가축들도 많았다라는 기록이 있고 그 다음에 1600년경 오버 작센 지방의 만스펠트의 구리강산에서는 노동자들은 임금으로 빵과 죽과 채소반을 받은 것에 만족해야 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어떤 그 노동자들이나 어떤 그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고기나 음식들을 굉장히 풍부하게 그 제공을 받았던 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종교 전쟁이 지나면서 이제 좀 이런 식으로 많이
먹는 거에 대해서 힘들어진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601년 누른베르크 직조공들은 원칙적으로 매일 고기를 공급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일주일에 세 번밖에 받지 못했다고 불평했습니다. 이는 1850년경까지 육류의 소비는 계속 감소를 했고요. 그래서 육류 소비의 감소와 함께 훈제 고기와 염장 고기가 증가하게 됩니다. 점차 육류가 사치품이 되어가고 염장식품은 곧 가난한 사람들의 일상 음식이 됩니다. 그래도 아직은 유럽이 우위를 차지했다. 이에 반해서 이제 일본인들은 그 사냥해서 잡은 고기만을 먹었고, 인도인들은 사람들이 육식에 공포심을 가진 것이 차라리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무굴 제국의 황제 아우랑제프의 군사들은 쌀과 다른 채소를 섞고 그 키리치만 있으면 만족을 했다라고 합니다. 주로 음식 찌꺼기를 중국은 고기가 귀했고, 그 다음에 푸즈칸에도 파는 고기가 거의 없는 편이었는데, 주로 음식 찌꺼기를 먹이는 돼지, 짐승류, 사냥고기, 개고기가 있었습니다. 고기는 한 입거리 정도의 작은 조각이나 아주 잘게 썰어 놓아서 반찬으로 쌀밥과 함께 먹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인들의 눈에는 가난한 요리로 보였고, 유럽인에게는 고기가 곧 차치와 동의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부유한 세도가 사람들도 소비하는 고기의 양은 극소량이었습니다. 16에서 18세기 이스탄불에서는 그 사라이라는 그러니까 투르키의 후궁에서 엄청난 양의 양고기를 소비하는 것 말고는 이 도시 전체로 보면 1년에 1인당 평균 소비량은 양 한 마리에서 3분의 1마리 정도였다고 합니다. 식민지 시대 아메리카의 멕시코, 브라질, 몬테비데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기사들이 한 끼 식사를 위해 동물 한 마리를 잡을 정도로 어떤 그 육식을 하는 것들이 이제 좀 풍족했다라고 합니다. 기상천외한 식탁. 15에서 16세기 이후에 유럽에서는 식탁의 사치는 특권적인 사람들에게만 한정되었습니다. 이때의 사치는 흔히 볼 수 없는 기상천외한 음식을 양껏 소비하는 것이고, 남은 음식은 하인이 먹고, 또 남은 찌꺼기는 상인에게 팔았다고 합니다. 프랑스 베르사유의 그 중고 음식 가게가 있는데, 거기서는 베르사유 시민들의 4분의 1이 이 음식을 먹고 살았다고 합니다. 옆에 칼을 찬 신사가 이곳에 들어와서 넙치나 연어 대가리처럼 섬세하고 귀한 부위를 사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거북은 1782년에 1000에이커나 되었고, 7명에서 8명의 미식가들이 먹었다고 합니다. 멧돼지는 크라포틴이라는, 그러니까 그 고기를 눌러서 평평히 만드는 석쇠에 굽는 것을 이제 크라포틴이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먹었고, 돼지 대가리째 통째로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조 맵새는 기록에 보면 1680년 꽁띠 가문의 여자가 결혼할 때 맵새 1만 6천 리브를 어치나 소비했고, 16세기에도 키프로스 섬에서 이 새를 식초에 절여서 베네치아로 수출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식탁 차리기. 그러니까 사치란 요리만이 아니라 그릇, 은식기, 식탁보, 냅킨, 촛불, 식탁의 장식도 필요했는데요. 16세기의 파리에서는 멋진 집을 빌리거나 수의에게 돈을 찔러주고 그런 집에 숨어 들어간 다음 음식 주문 배달업자가 음식을 가져오도록 하고서 친구들을 초대하는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1654년 니콜라드 본풍이 쓴 시골의 즐거움이란 책에서는 식탁을 어떻게 차리면 좋을지 나름의 예의범절의 규칙을 기술했고, 숟가락과 칼 자체는 오래전부터 사용되었지만 일반화된 것은 16세기에 이르러서라고 얘기합니다. 1580년 남부 독일을 지나가던 몽테뉴는 각자 자신의 은제 잔이나 컵을 자기 앞에 놓아두었고, 스위스인에 대한 몽테뉴의 관찰 기록을 보면 각자 은제 손잡이가 달린 나무 숟가락을 사용했고 나이프가 없는 사람이 없어서
나이프를 이용하여 모든 것을 먹었다. 그래서 손을 접시에 댈 일이 없었다고 이제 스위스를 여행하면서 이제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포크는 사람들에게 고기를 나누어 주는데 쓰이거나 고기를 풍로나 부엌에서 옮기는 데 쓰는 이렇게 가지가 두 개 달린 포크를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개별 포크는 약 16세기부터 사용하기 시작했고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부터 퍼져나갑니다. 여기서 또 그 까틀린드 메디치가 나오는데 아까 그 마고의 엄마, 그러니까 여왕 마고의 엄마가 프랑스로 시집을 가면서 아마 이런 그 포크라든지 아니면 그때 그 피렌체 지방의 어떤 식사 예절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서 프랑스에 이제 퍼뜨리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독일의 한 목사는 우리가 이 도구를 사용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면 우리에게 왜 손가락을 주셨겠는가? 라고 썼고, 또 몽테누는 음식을 너무 빨리 먹어서 때로는 너무 급한 나머지 내 손가락을 깨뭅니다. 라고 사과하는 걸 보면 이때까지 아직 포크가 무엇인지 몰랐고 실제로 그는 숟가락과 포크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고 다른 곳에서 써놓습니다. 그리고 그 토머스 코리엇이라는 그 영국의 여행가가 있는데 이 사람은 1609년쯤 이탈리아에서 포크를 발견하고 굉장히 재미있어 하며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고 친구들이 이 사람을 퍼스퍼러스라고 그러니까 포크를 쓰는 사람, 채소랑을 쓰는 사람이라고 이제 놀리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포크가 일반적으로 사용된 거는 1750년 경이었고요. 누이 14세 궁정에서 그 필라틴 백작 부인이 쓴 기록에 따르면 식사 때 언제나 나이프와 자신의 손가락을 사용한다. 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는, 사용하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이제 그 많은 사람이 포크를 사용하지 않은 듯한 느낌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냅킨이 개인 집에서까지 쓸 정도로 퍼졌고, 식사 중에 여러 번 반복해서 물병과 대야를 이용하여 손을 씻는 관습이 생겼다고 합니다. 훌륭한 매너가 서서히 확립되다. 18세기 프랑스와 영국의 새로운 사치, 정중한 의식으로서의 식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부엌이나 그 손님들 옆에서 시중을 드는 하인들의 수가 크게 늘어난 것을 의미했고, 베르사유 궁전에서는 국왕의 식사를 위해 평민들이 동원되기도 했습니다. 1760년경에는 이스탄불에서 토트 남자, 그 프랑스 포병 장교가 이제 기록한 거에 따르면 수석 통역사 귀부인이 시골 저택에서 베푼 환영 만찬에서 영국의 예법이 프랑스에 지금 퍼지듯이 프랑스의 예법이 지금 이곳에 퍼지고 있다. 한 여인이 프랑스식으로 먹기 위해서 손가락으로 올리브를 집어 포크에 꽂는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이제 점점점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어떤 식사 예절이 프랑스로 갔다가 다시 뭐 영국이나 이제 이런 영국에서도 그런 게 있었고 다시 여기 이제 음, 이스탄불에서도 이런 식으로 이제 식사 예절들이 퍼지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스도의 식탁에서 최후의 만찬, 시몬의 집에서의 예수의 식사, 가나에서의 결혼, 엠바오의 순례자들의 식사 등 그러니까 많은 화가들이 그러니까 이런 그 그림을 이제 통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식탁 뭐 이런 것들을 그렸는데 1600년 이전에는 포크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으며 숟가락 역시 거의 보이지 않았다. 큰 접시 대신 빵 조각을 나무로 만든 둥글거나 타원형의 목판, 그리고 가운데 부분이 약간 우묵하게 들어간 주석판에 올려놓았고, 썰어놓은 고기 조각에서 나오는 육즙을 흡수하기 위해서 이제 빵을 올려놓고 이제 먹었는데, 그리고 나서 빵 접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졌다. 나이프는 늘 썼는데 아주 큰 나이프를 모든 사람이 나누어 쓰거나 개인별로 작은 나이프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거는 야코포 바사노가 그린 그 최후의 만찬인데 여기서 처음 포크가 등장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여기서 나이프는 보이는데 포크는 보이지 않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아마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보다는 거의 60년 정도 이후에 그려진 그림이고 좀 그 그림하고는 이제 분위기가 많이 다른데 여기에 나이프가 처음 보인다고 그러는데 나이프가 잘 안 보여갖고
한번 찾아보세요. 나중에 한번 그림을 보시고, 저는 다 이게 나이프로 보이지, 포크로 보이는 그런, 뭐라 그럴까, 그런 건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여기서 이제 처음 포크 이 그림에서 등장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음, 일상의 양식, 소금. 일상적으로 필요한 그러니까 소금은 일상적으로 필요한 물품이므로 보편적이고 필수적인 상업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국가나 상인들이 부를 축적하는 중요한 수단이었고, 그래서 이제 암염은 전부 개발되고 있었습니다. 염전은 지중해와 대서양에 있는 태양빛이 강한 지역에 한정되어서 이제 행해졌고, 전쟁이 나더라도 소금 무역은 언제나 지속되었습니다. 일상적인 음식, 유제품, 지방, 계란. 치즈는 값싼 단백질 원인 치즈는 유럽의 일반 대중이 먹는 아주 중요한 음식이었고 유럽을 떠나 살게 되어도 치즈를 먹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큰 그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1698년에 프랑스 농민들은 이탈리아와 독일에서 싸우는 군대에 치즈를 팔아서 큰 돈을 벌기도 했습니다. 우유는 서구의 도시에서 우유가 대량으로 소비되기 때문에 공급 방법이 항상 문제가 되었고요. 또한 그 우유를 그 소매상이나 심지어 생산자가 우유에 물을 타서 파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버터는 북부 유럽의 전유물이었고 나머지 곳에서는 돼지기름, 라드, 올리브 기름을 썼습니다. 지중해 지역 사람들은 버터가 나병 환자를 증가시킨다고 믿었기 때문에 버터 사용하는 것을 이제 개탄했고요. 계란은 유럽에서는 계란도 많이 사용이 되었는데 계란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한 조리법이 크게 유행하였습니다. 계란값은 경제의 콩종크투르의 변화를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하는데 이게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 얘기하는 뭐 빅맥 지수 같이 어떤 계란값을 통해서 뭔가 그 각 도시나 이런 데에 어떤 그런 거를 그 경제 상황 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그 물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그런 걸로 이제 보는 것 같고 계란값 자체가 어떤 도시나 지방의 생활 수준 혹은 화폐 가치에 대한 유용한 시금석이 되었고 동양의 중국, 일본, 인도에서는 이 소중하면서도 흔한 음식인 계란을 거의 먹지 못했다고 합니다. 인도, 중국, 일본에서의 유제품. 인도에까지 이르는 이슬람권에서는 우유, 버터, 치즈가 보잘것없는 위치에 있었지만 영양학적으로는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우유, 치즈, 버터를 몰랐는데 암소, 염소, 암양은 순전히 고기를 얻기 위해서 사육되었습니다. 일본의 농민들은 오늘날에도 유가공품을 소비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들은 이러한 음식을 깨끗하지 못한 것으로 치부했고 다만 콩에서 필요한 그 기름, 두유를 소량 얻을 뿐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음식 해산물. 신대륙인 앤틸리스 제도, 그 루펀드 랜드 연안과 주변 뱅크에서의 어업은 우선적으로 유럽인을 먹이는 데 쓰였고요. 그 다음에 캐나다와 알래스카의 차가운 강물을 거슬러 올라오는 연어들도 많이 이제 먹었습니다. 바이아의 작은 지중해에서는 남쪽에서 올라오는 한류 덕분에 자원이 풍부했고 포경업이 크게 발전하였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이나 양쯔강 입구에서부터 하이난 섬에 이르는 남부 중국에서만 고기잡이를 했습니다. 유럽은 어업이 좋은 조건을 갖고 있지는 않았지만 단거리나 원거리에 다양한 보급원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육식을 금하는 날이 많았기 때문에 한 1년에 166일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해산물이 중요했습니다. 사순절 동안 고기, 계란, 날짐승은 환자에게만 의사와 신부로부터 이중의 허가를 받아서만 판매되었습니다. 신선한 것이든 훈제한 것이든 소금 친 것이든 간에 엄청난 양의 생선들이 그래서 필요했습니다.
17세기부터 그 발트해와 북해에서 청어잡이가 대규모로 이루어집니다. 1350년경 폴란드 사람 빌렘 베커스조는 생산 내장을 따고 소금을 진 후 곧바로 통에 넣는 빠른 처리 방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16세기 그 발루아 왕조와 합스부르크 왕조 사이의 투쟁 중에도 청어잡이는 정식으로 휴전이 체결됩니다. 바다나 강을 통해서 마차나 끌짐승을 이용해서 유럽 서부나 남부로 계속 수출되었습니다. 해안에서 먼 중부나 동부의 내륙 지방에서는 민물고기에 대한 의존도도 점차 커집니다. 대구잡이. 이게 저기 19세기 말부터 뉴펀드랜드의 그 그랜드 뱅크에서 이제 대구를 대량으로 잡게 된 거는 굉장히 혁명적인 일이었는데 아마 여기 한류와 난류가 이제 만나기 때문에 플랑크톤이 풍부하고 그래서 여기서 엄청난 양의 물고기들이 대구를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 캐나다의 그 퀘벡 지방인 것 같고 이제 그 바로 옆에 그 대서양에서 이제 이런 식의 큰 대구 어장이 형성되었습니다. 바스크인, 프랑스인, 네덜란드인, 영국인들 사이에 동요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이제 스페인의 바스크인들은 축출되었고 강한 해군력을 보유한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어부만이 이 어장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대구의 보관 수송이 중요한 문제였는데, 그러니까 녹색 대구라고 하면 막 소금을 쳐서 아직 축축한 상태의 대구를 뜻하고, 이거는 10명에서 12명 정도의 어부가 승선하는 소형 어선에서 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말린 대구를 가져오는 배는 큰 범선이 필요했는데, 여기에는 20에서 25명이 승선을 해서 한 100여 톤 정도의 이제 그 크기의 그 대구를 잡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겁다기보다는 부피를 많이 차지했기에 그 출발할 때에는 소금, 식량, 밀가루, 포도주, 알코올, 낚싯줄, 낚시대 등을 보급받아서 이제 그 가서 이제 하고 그래서 어부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 일이라고는 낚시를 이제 하는데 잡아들인 대구의 내장을 따내고 다시 그 내장을 미끼로 다른 대구를 잡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하루에 300에서 400마리까지 잡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그 대구 잡이가 한창이었는데 1739년 한 마르세유 사람은 뉴펀드랜드의 대구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17세기 프랑스 여행자는 유럽에서 가장 수지 맞는 일은 대구잡이이다. 라고 이제 기록을 했고요. 그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이나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 7년 전쟁, 미국 독립 전쟁 등 세계의 지배 패권을 놓고 해상 전쟁이 벌어지던 때에도 거의 대부분의 그러니까 이런 전쟁들이 일어났을 때에는 거의 대부분의 배들이 어업 원정을 멈추게 됩니다. 1650년 이후 후추가 인기를 잃다. 음식의 역사에서 후추는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는데요. 과거 수세기 동안 향신료의 하나로서 레반트 무역의 핵심 물품이었습니다. 15세기 해외 모험가들의 꿈도 후추와 연관이 되는데 후추처럼 비싸다라는 속담이 있던 시대였습니다. 로마에는 후추만을 위한 특별한 창고까지 생겼고 410년 알라리크는 370년부터 470년까지 살았고 서고트의 왕이었는데 로마로 쳐들어갔을 때 5천 리브르의 후추를 압수했다라고 합니다. 서구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향신료와 후추를 물려받았습니다. 12세기의 서구는 후추를 얻기 위해 많은 귀금속을 희생했으며 지구를 반이나 도는 레반트 무역에 참가하게 됩니다. 카톨릭 과 페란도 2세는 향신료로는 마늘만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고 포르투갈로부터 계피와 후추의 수입을 금지하려고 했어도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향신료의 값이 떨어지고 모든 사람의 식탁에 나타나게 되어 더 이상 사치와 부유함의 표시가 아니게 되자 향신료의 사용은 줄었고 동시에 그 권위는 쇠퇴했습니다. 대신에 커피, 초콜릿, 그다음에 알코올, 담배 등과 같은 새로운 사치품이 확산되었고 서구의 식탁을 조금씩 다양화시키는 새로운 채소류, 아스파라거스, 시금치, 상추, 아티초크, 청안두, 제비콩, 콜리플라워, 토마토, 고추, 멜론 등이 보급되었습니다.
1600년 이후 오래된 음식 전통의 단절이라고는 할 수 있는 것으로는 고기의 소비가 줄었다는 점입니다. 설탕이 세계를 정복하다. 오랫동안 사람들은 당시 약으로 여기던 설탕을 얻기 위해서 야생식물을 정원에서 키웠습니다. 타산족 페르시아의 처방전에는 설탕이 등장했고요. 비잔틴에서도 일상적인 처방에서 설탕은 꿀과 경쟁을 벌였습니다. 10세기 살라리노 학파의 약전에도 설탕이 등장했고요. 그다음에 인도와 중국에서는 설탕을 음식으로서 사용을 했고, 그러니까 8세기경 사탕수수가 도입이 되면서 중국 광저우 근처 광둥성은 설탕 생산의 핵심 지역이었습니다. 17세기에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광둥성에서 중국과 타이완 설탕의 그 유럽 수출을 조직했고요. 10세기 사탕수수는 이집트에 도달해서 발전된 방식으로 설탕을 제조했습니다. 아, 십자군 원정 군인들은 시리아에서 설탕을 보게 되고 기독교인들은 그러니까 설탕을 짐속에 들고 들어갔고요. 그래서 키프로스로 옮겨졌습니다. 키프로스 섬의 마지막 왕비 그 카텔리나 코로나로는 베네치아의 귀족인 코로나도 가문 출신인데 당시 이 코로나도 가문은 설탕 왕이라고 불렸던 그런 가문이었습니다. 아랍 상인들이 유통시키던 설탕은 시칠리아, 발렌시아에서 번성하고 1520년경 설탕은 브라질에 이르러 16세기 후반부터는 확고하게 번성을 부과했습니다. 아, 그 오르텔리우스의 세계극장이라는 그 책에서 보면 이전에는 설탕을 약국에서 환자에게만 팔았던 데 비해 오늘날에는 설탕을 폭식하고 있다. 이전에는 약으로 쓰이던 것이 이제는 음식이 된 것이다. 17세기 사탕수수와 설탕 제조는 마르티니크 섬, 그다음에 네덜란드령 쿠라소 섬, 자메이카 섬, 산토 도밍고에 도달하였고, 그래서 18세기 산토 도밍고에서는 17만 톤 정도의 설탕이 생산되었습니다. 1800년 영국은 1년에 15만 톤의 설탕을 소비하였고, 이거는 1700년대에 비해서 약 15배가 늘어난 양이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그 이슬람 그 사탕수수가 이제 인도에서 시작해서 계속, 이제 서쪽으로 사탕수수 재배지가 이제 확산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 인도에서 시작해서 그 무슬림들이 이제 점점점 그 사탕수수의 재배를 늘렸고, 그 이후에 이제 그 포르투갈령이나 스페인령의 어떤 그 섬에서도 이 사탕수수가 재배되었던 그 지도고요. 여기서는 이제 그 삼각무역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뉴 잉글랜드 지방에서 그 서아프리카 쪽으로 뭐 럼즈나 여러 가지 물건들이 수출이 되었고, 여기서는 이제 사탕수수를 재배하기 위한 그 노예들이 이제 이쪽 자메이카 쪽 그 카리브해 그 섬들로 노예들이 그 수출이 되면 여기서 이제 설탕이 또 여기 그 북아메리카의 그 뉴 잉글랜드 그 지방으로 이제 다시 그 설탕들이 이제 수출이 되는 그 삼각무역의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끝났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단해. 이거 어떻게 수고하셨습니다. 되죠? 양도 방대했는데 아유.